자, 첫 연재는 VOD를 감상하실 것 같습니다. 충북의대 배정환 교수님이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에 대해서 VOD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배장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 ESC에서 발간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라고 불렀던 환자들에 대해서 ACS에 반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바스큘러 디스펑션이라든가 베리언트 엔진화까지 합쳐져서 CCS로 이제 명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강의라는 게 사실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한데 이 시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좀 주마간 성격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의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요. X축은 타임 그리고 Y축은 카디악 리스크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스텐트에 연관한 또는 스텐트 하지 않은 병변이 자라나면서 이벤트가 생길 수 있고 ACS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리바스큘라리제이션 직후에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또 갖는 거고 ACS 환자가 반복적으로 리스크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롱스탠딩 다이그노시스 트리트먼트 이런 게 매우 필요한 환자들이 CAD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CCS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심플 카테고리 오브 디지즈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의 클리니컬 시나리오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는 엔지널 심토미나 디스니아가 있는 서스펙티드 CAD 환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레프트 벤트리큘라 디스펑션이라든가 새로운 온셋의 하트 페일리어가 생겼는데 CAD가 동반된 환자를 만날 수도 있으며 ACS 환자가 1년 이내에 스테빌라이즈가 되었고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스테빌라이제이션 된 심톰이 있는 혹은 심톰이 없는 환자도 CCS 환자로 분류될 수 있겠고 이니셜 다이그노시스라든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1년 이상 된 심토마틱, 에이시미토마틱 환자도 CCS로 분류될 수 있고 서스펙티드 베소스파스티고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스펑션에 의한 엔지나 환자도 CCS로 분류될 수 있고 그리고 CAD가 디텍션 되었는데 이니셜 스크리닝에 증상이 없는 환자도 물론 CCS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 리바이즈드 된 컨셉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스테이블 CAD에서 CCS로 넘어왔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CCS든 ACS를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결국에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파마콜로지컬 테라피, 리바스큘라리제이션 그리고 스테빌라이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디지즈가 스테빌라이즈 될 수도 있고 리그레션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이제 트리트먼트가 중요하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 클리니컬 시나리오 구분해 가지고 이제 되게 트리트먼트 플랜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환자가 가슴 아프다고 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바로 그냥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프로바빌리티를 따지게 됩니다. 리스크 프로바빌리티를 따져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게 되게 좋겠고요. 헬시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유지하게 하는 거 우리 학회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프리벤티브 액션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테스팅하고 다이고노시스 리스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인듀서블 이스케미아 즉 논 인베이시브 펑셔널 이미지 페트라든가 아니면 스펙트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코로나리 CTA를 CAD가 의심되는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다. 심토마틱 페이션트한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니셜 논인베이시브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 테스트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클리니컬 라이클리 후드를 따지고 보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 퍼포먼스의 인플루언스라든가 로컬 엑스퍼타이즈가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가 어베일러블 한지를 판단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이미징이라든가 CTA 같은 경우에 펑셔널 이미징을 CT를 했는데 CAD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펑셔널 시그니피컨스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펑셔널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인베이시브 엔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하이 클리니컬 라이클리 후드가 있고 메디컬 테라피에 리지스턴트 하는 사람한테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시브한 코로나리 아터리 칼시피케이션이라든가 이레귤러 하트 레이트 그리고 시그니피컨트 오베시티가 있거나 코어퍼레이션이 안 되는 사람은 CTA를 먼저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티스롬보틱 테라피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 매우 중요한 드럭이 되겠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없고 이스케믹 이벤트가 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스피린에 부과하여 세컨드
드럭, 즉 플라빅스 같은 걸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더리티 리스크 인크리즈 같은 경우에는 투비 인디케이션으로 뎁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동반되어 있는 안티트롬보틱 테라피가 굉장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풀 도즈 노악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든가 뎁트를 썼다고 해서 노악의 도주를 줄이는 것은 환자의 페이트를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풀 도즈 노악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체드바스크 스코어 남자 2점, 여자 3점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이든지 노악이든지 요즘은 이제 노악 프리퍼런스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1점, 여자 2점인 경우에도 롱텀 오악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게 2A 인디케이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PCI를 했을 때 AF 환자, 특히나 다른 오악의 인디케이션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풀도즈 노악입니다. 아픽사반 5mm BID, 다비가트란 150mm BID, 에독사반 60mm, 그리고 리바록사반 20mm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하이 블리딩 리스크를 갖는 환자 같은 경우는 리바록사반 20 대신에 150으로 내려갈 수, 15mg을 내려갈 수 있고, 다비가트란 150mm BID를 110mm BID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ncomplicated PCR을 하는 경우에는 듀얼 엔티플라트레이드 에이전트와 오악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클로피도그렐이죠. 트리플 사용 기간에서 아스피린을 일주 내에 끊어라 하는 게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오악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블리딩 리스크에 비해서 스텐트 스롬보리스 리스크가 높을 때나 사용을 하고요. 6개월 이상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는 클로피도그렐을 ADP 리셉터로 블로커로 쓰는데 티카그렐러라든가 프라슈그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투비 인디케이션 정도이죠. 그러니까 옵티말 스텐팅이 안 됐다든가 스텐트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높을 때나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마콜로지컬 테라피를 보신다면은 PPI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스피린 싱글만 쓴다고 하더라도 GI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면 컨커미턴트 유즈를 권고를 하고 있고 리피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시멀 톨로레이티드 스타틴을 주고 만약에 고래 도달하지 못한다면 에제티마이브와 PCSK9 이니비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베리 하이 리스크 오브 카디오바스큘라 어드버스 이벤트가 예측되는 CCS 환자한테는 AC 이니비터를 주라고 되어 있고 당뇨병 약으로 권할 수 있는 약은 첫 번째는 CCS가 있다면 SGLT2 이니비터입니다. 엠파, 카나, 다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GLP-1 아고니스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약을 갖다가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리메프라이드라든가 글리클라자이드를 먼저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리닝 메소드로 IMT는 더 이상 이제 권고되지 않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IMT를 보고 예측을 한다. 에이심토마틱 페이션트한테 이런 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요. 코로나리 사이너스 컨스트릭션 같은 디바이스, 그러니까 리프렉토리 엔진화 환자한테 쓰는 디바이스는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 쪽으로 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레커멘데이션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엑서사이즈 ECG의 롤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심텀, 아리드미아 BP 리스판스 그리고 셀렉티드 환자들한테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되게 되어 있고요. 롱액팅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세라피로 베타 블로커라든가 논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CCS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한테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세컨더리 드럭으로 대표적인 것은 니코란딜, 라놀라진, 이바브라딘, 트리메타지딘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베타 블로커와 칼슘 채널 블로커 그리고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를 쓴 다음에 특정 환자한테 추가하는 방향 쪽으로 되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이시브 엔지오를 한 다음에 멀티베슬 디지즈를 봤거나 아니면 싱글 베슬 디지즈라 하더라도 이게 인베이시브 엔지오를 한 상태라면은 CCS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엔지오를 해서 PCI를 하는 게 아니고 이 FFL이나 IFR 같은 인베이시브 펑셔널 스터디를 꼭 하고 나서 PCI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다이그노시스, 베이직 어세스먼트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환자의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을 잘 해갖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언스테이블 엔진하다 그러면은 ACS 가이드라인 쪽으로 가야 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하고 코모비디티를 생각을 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프로시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ECG, 바이오케미스트리, 쉐스 엑스레이 그리고 에코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젝션 프랙션이 50% 미만이라면 하트 페일러 트랙으로 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PTP하고 클리니컬 라이클리후드를 봐가지고 이게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할 것이냐, CTA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베이시브 엔지오그래피를 하면서 FFR, IFR을 꼭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CSS 환자한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리스크와 심톰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TP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PTP는 이렇게 나이, 티피컬, 에이티피컬 심톰, 논 엔지니얼 심톰, 디스니아를 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점수를 되게 내리는데 이 보통 15% 이상의 프로바빌리티를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워크업을 하는 대상으로 되게 생각을 합니다. 5% 미만이라면 컴펠링 리즌이 없다면은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대부분 진행하지 않는 걸로 되고 있고요. 5에서 15% 구간은 에이지, 섹스 그리고 네이처 오브 심톰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고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리 CT의 관동맥 아가스톤 스코어가 리스크 모디파이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게 아가스톤 스코어가 0점이라면 이 CAD probability 프리밸런스는 5% 미만 그리고 annual risk of MI라든가 데스는 1%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검사로 되어 있지만 논칼시파이드 아세노마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TP에서 low clinical likelihood가 나오면은 CTA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high clinical likelihood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케미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많은 LB 테리토리에 이스케미아를 일으키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고요. 메디컬 테라피에 리지스턴트한 심톰이 있는 하이 클리니컬 라이클리후드 환자 같은 경우 그리고 LV 디스펑션이 CAD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베이시브 코로나리 엔지오를 하고 FFR 같은 펑셔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스모킹 시세이션 매우 중요하죠. 어떤 걸 하든 비헤이비얼 스트래티지를 쓰든 약을 쓰든 간에 담배를 끊게 만들고 그리고 패시브 스모킹도 못하게 한다. 헬시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다이어트 밑에 있는데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 3에서 60분 동안 중강도 운동을 매일 하고 이게 이레귤러 액티비티를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니까 주말이라도 달리게 만들어라 이런 게 되게 좋고 헬시 웨이트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이게 읽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의지를 발휘하거나 거의 신선 노름에 가까운 트리트먼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임프루먼트 어떻게 하든지 시켜야 된다. 코그니티브 비헤비럴 인터벤션 해줘야 된다. 엑사이즈 베이스드 카디악 리앱 CCS 환자한테 꼭 시켜라. 그리고 멀티 디시플리너리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또 디프레션이 생기는 CCS 환자들이 있다면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 해줘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요번에 또 인플루엔자 파동 나가지고 연세 많으신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안 맞으려고 막 엄청 그러시거든요. 이런 거 꼭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는데 스탠다드 테라피 하트레이트가 높을 때 낮을 때 LV 디스펑션이 있을 때 블러드 프레셔가 낮을 때 기본적으로는 베타 블로커하고 칼슘 채널 블로커고요. 이 칼슘 채널 블로커도 디하이드로 피리딘 계열, 논 디하이드로 피리딘 계열로 나눠서 하트레이트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LV 디스펑션 있으면 베타 블로커 써야 되겠죠.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가 낮으면 용량을 낮춰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 2에서 4주 간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을 해서 증상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믹스 앤 매치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세컨더리 드럭으로 유명한 이바브라딘, 라놀라진, 트리메타지딘, 그리고 니코란딜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로우 하트레이트 환자에게서 이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칼슘 채널 블로커로 충분히 조절이 안 된다면 롱액팅 나이트레이트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앤티 이스케믹 드럭을 어떻게 테라피를 할 것이냐 되게 증상 조절에서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약제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스펙터 모디피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 교육 잘 시켜야 되고 환자 약 준 다음에 2에서 4주 간격으로 이제 환자를 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약을 바꿔주고 올려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포트 엔지나가 짧게 생기는 환자는 쇼데킹 나이트레이트를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베타 블로커하고 칼슘 채널 블로커로 하트레이트 컨트롤하고 심톰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세컨더리 드럭으로 니코란딜, 라놀라진, 이바브라딘, 트리메타진을 환자 인디케이션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3 인디케이션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트로픽 옵스트럭티브 카디오마이패스라든가
아니면 비아그라 사용하는 환자한테 나이트레이트 주는 행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S에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가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비어스 MI라든가 리바스큘라리즈는 했다 그러면 아스피린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톨러런스 하면은 클로피도그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TIA라든가 스트로크 같은 거 PAD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클로피도그렐을 아스피린보다 더 선호해서 쓸 수도 있다. 이건 이제 2B 인디케이션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이스케믹 이벤트에 블리딩 리스크가 없다면 뎁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모더레이트 인크리즈 리스크는 2B 인디케이션으로 뎁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의 CCS 포스트 PCI 환자 기본적으로 아스피린을 롱텀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로피도그렐 75mg 줘가지고 뎁트를 사용하는 것은 짧게 1에서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슈그렐하고 티카그렐러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 셀렉티브 하이리스크 시츄에이션에서 쓸 수는 있지만 2B 인디케이션 정도로 되어 있고 AF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풀도즈 노악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리듀스 노악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남자 체드바스크 스코어 2점 이상, 여자 3점 이상이라면 노악을 풀도즈로 주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냐 플라빅스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I 블리딩 리스크 높은 사람에는 아스피린 싱글이라 하더라도 같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스타틴 굉장히 중요한 약이죠. 타겟을 설정을 하고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 오브 스타틴 주고 에제티마이브 PCSK9 이비터 추가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트 페일리어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다든가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ACE 이비터 잊지 마라. 그리고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는 LV 디스펑션이라든가 시스토릭 하트 페일리어 시스토릭 하트 페일리어 있는 환자한테 베타 블로커 꼭 줘야 되고요. 그리고 AC미터랑 부과를 해서 줘도 이것은 트리트먼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스큘라리제션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테라피를 해보고 온 더 탑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엔지널 심톰이 있다면 도큐멘티드 이스케미아 검사를 해봐서 있다 그러면 멀티베슬 디지즈다 그러면은 엔지오를 해가지고 FFR 0.8 미만인 환자한테 되게 이제 PCR을 하게 되고 도큐멘티드 이스케미아가 없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메이저 베슬의 다이메트 스테노시스 90% 이상, FFR 80% 미만, 그리고 CADA 이한 이젝션 프랙션 35% 미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생각을 해라. 엔지널 심톰이 없다 하더라도 도큐멘티드 이스케미아가 있다면 LV 라지 에리어 이스케미아가 10% 이상이 생기면은 인터벤션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0% 이상의 스테노시스 0.8 미만의 FFR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 35% 미만에 기여하고 있는 CAD라면 인터벤션을 하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이어틱스 줘야죠. 환자의 증상을 좋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베타 블로커 AC 이니비터 꼭 줘야 되는 약으로 되게 되어 있고 AC 미터에 인터로럽을 하다면 ARB 줘야 되고요. 그 스파이럴랍톤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바브라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아로디핀 약 같은 약은 조금 시원찮죠. 그래서 만약에 CRT 환자가 있는데 하이디그리 AB 블록이라든가 브라디카디아가 있으면은 이게 페이스메이커 싱글보다는 CRT 플러스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좋고요. 심토마틱 이젝션 프랙션 35% 미만 약을 쓴데도 불구하고 이렇고 그리고 이미 프라이머리로 VT를 겪었다 그러면은 임플란터블 카디오버터 디피브릴레이터 생각해야 되고 이젝션 프랙션 35% 미만의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 그리고 QRS 듀레이션의 150ms 이상의 LBBB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CRT를 권유를 할 수 있겠고 130에서 149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디시프로니 매니지먼트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오카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엔티 엔지날 메디케이션에 불구하고도 환자가 퍼시스트 엔지나가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툴은 기본적으로는 스코어 차트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죠. 환자의 리스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어세스먼트를 해라. 이걸 어세스먼트 할 때 프리머처 CBD 패밀리알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리머처 히스토리가 있다면 50세 미만이라도 스코어 차트를 활용을 하고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라든가 그리고 아세로마 온 카로티드 아터리 그리고 ABI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모디파이어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환자한테 카로티드 인티마 미디아 티크니스 재는 거 더 이상 추천하지 않고 로 리스크 논 다이비틱 에이심토마틱 환자한테 CTA 무조건 하는 거 더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카운터 펄세이션, 코로나리 사이너스 컨스트릭션,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그리고 트랜스 마이오카디얼 리바스큘라리제이션 같은 리프렉토리 엔진화의 메디컬 세라피가 안 됐을 때 디바이스 세라피는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CS는 심플 디지즈 아니고요. 굉장히 다이버스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ACS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프리벤션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는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가 기본이고, 그리고 롱액틴 나이트레이트, 이바브라딘, 라놀라진, 트리메타진, 니코란딜 같은 약을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엔티트롬보틱 어떻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능하면 블리딩 리스크에 맞춰서 쓰는 게 요즘의 패턴입니다. 무조건 약을 세게 쓰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환자 체드바스크 스코어 남자 2점 이상, 여자 3점 이상은 풀도즈 노악 꼭 쓰셔야 되고요.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메디컬 테라피에 저항하는 케이스에서 한정적인 경우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프로프리에이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매우 중요합니다. 웨이트 리덕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스모킹 시세이션, 알코올 앱스티넌스, 헬시 다이어트, 레귤라 혹은 이레귤러 엑서사이즈 꼭 하게 되고, 그리고 에이심토마틱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CAD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무조건 그냥 따발총 쏘듯이 검사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 포 리프렉터리 엔지나 이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